공약이나 이제 그 공약이랑 비전이랑 현 정부의 문제점 이런 거 이제 좀 정리를 하죠. 저희가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이게 끝나는 시간 제한은 없는데 부모님 피곤하실까봐 이제 어느 정도까지 시간을 봐서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일단 그러면 지금 이 문재인 정부 뭐가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다 문제인가요? 그냥 무능했죠, 한마디로. 저는 지도자가 무능한 거는 진짜 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뭐 보통 사람이 무능한 거에 아무 관계 없는데 국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문제 해결 능력이 전혀 없고 이 나라가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뭐 예측과 비전과 이런 게 전혀 없이 그런 분은 저는 문재인 대통령 진짜 준비 안 된 대통령이라고 생각해요. 지난번에 탄핵 그 과정에서 촛불 시위 그 과정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지난 정권 박근혜 정부가 스스로 무너져 가지고 정권을 갖다 바친 거지 이분들이 잘해가지고 정권 잡은 게 아니고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초반에 이렇게 취임식에 저 혼자 유일하게 그때 갔었는데 제가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이렇게 선의를 가지고 무슨 공정이나 정의나 평등이나 이런 가치들은 지켜줄 줄 알았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무능하기뿐만 아니라 엄청난 위선자들이에요. 굉장히 위선적이었어요. 조국 사태, 윤미향 뭐 의원 사태 뭐 이런 거 쭉 보면 너무나 위선적이라 가지고 아 이분들은 정말 우리하고 정신세계가 아예 다른 분들이구나 그래 느껴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뭘 잘했는지 저도 열심히 그래도 칭찬할 게 있는지 열심히 찾아봤는데 진짜 칭찬할 게 없고 제일 오늘 또 그 맘카페 보니까 그 맘카페라는 게 좀 친여 성향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근데 거기에 집값하고 전월세 때문에 그거 난리 났죠. 완전히 그냥 폭발이 돼가지고 맞아, 난리 났어요 지금. 진짜 난리 났어요. 그걸 보고 야, 이 정권에 좀 말로가 되게 안 좋겠다 싶은데 오늘 국회에서 보니까 저 뭡니까? 언론중재법 거기 뭐 징벌적 손해배상한다고 무슨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이런 것까지 막 포괄적으로 이렇게 억압하려고 그런데 이건 진짜 문제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언론중재법 같은 거 왜 이렇게 좀 급하게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 같아요? 상임위원장 바뀌기 전에 상임위원장 바뀌기 전에 법사위원장 바뀌기 전에 법사위원장 바뀌면 거기 딱 야당이 딱 막아서면 법 통과시키기 힘들거든요. 그 전에 다 하려고 지금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까 문정부 무능 말씀하셨는데 나 이 얘기가 또 잡혀가면 어떡하지? 대선 후보는 안 잡으면 난 잡혀갈 수도 있어. 나는 언제 그걸 언제 알았냐면요. SBS 그만두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 어떡하지 잡혀가면 안 되는데. 저기 지난번 대선 후보 토론 때 당시 이제 문재인 후보하고 유승민 후보가 간의 이 설전에서 제일 저는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당시 이제 문재인 후보가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고 있었어요. 소득주도 성장은 소득주도 성장은 잡혀가는 거 아니야? 설명하고 있었어. 그러면서 뭐 소득을 뭐 이렇게 올리면 뭐 내수가 성장 뭐 하는 얘기들 있잖아요. 그때 유 후보님 뭐라고 질문하셨는지 기억하시죠? 제 기억에 유 후보님 목소리 흉내를 못 내겠네. 문 후보님 소득이 올라가서 성장하는 건 좋은데 그 소득은 누가 벌어오는 건데요? 아마 그렇게 질문하셨을 거예요. 여기서 당시에 문재인 후보의 답이 뭐였게? 답이 없었어. 내가 봤을 때 저는 그걸 보면서 저건 질문을 이해를 못한 거구나. 그러고 하다가 저희 정책본부장한테 물어보세요. 그거는 공무원. 그럼 공무원 때. 자, 이건 아닙니다. 팩트체크 어머니 잡혀가면 안 되니까. 정책본부장한테 물어보세요. 공무원 연금, 공무원 관련된 거고. 어쨌든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유 후보님이 당시에 소득은 누가 벌어오는 거려 질문에 대해서 당시에 문 후보님이 대답을 못했어. 나는 그건 어떻게 이해했냐면 저건 질문을 이해를 못한 거다. 아니 그것뿐만 아니라 이거는 정책에 대한 이게 안 갖춰 있는 거다. 그걸 보고 우리나라의 앞으로 5년의 경제는 어떻게 되겠다는 거. 근데 대통령이 뭐 이렇게 구름 위에 올라가 가지고 정치만 잘하면 되고 나는 앉아 가지고 사람만 잘 쓰고 이러면 된다 이러잖아요. 천만의 말씀.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경부고속도로를 본인이 아주 꼼꼼하게 이렇게 다 하고 새마을 정책 같은 것도 그래 했는데 지금 보면 나라를 망가뜨린 대통령들이 보면 정치만 잘하면 되고 사람 장관들 잘 쓰면 된다 이러는데 장관을 잘 쓰려면 본인이 뭘 알아야 돼요. 알아야 쓴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소득주도 성장 같은 게 그게 정책 아닙니까? 정책이죠. 정책이라는 게 어떤 나라 만들 거고 어떤 세상 만들 거냐 이 가장 중요한 수단이 정책이기 때문에 자기가 정책에 대해서 경제가 됐든 안보가 됐든 나는 내가 대통령 되면 이 방향으로 간다 이게 있어야 되는데
문 후보님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런 게 없으면 그러면 주변에 좀 적진에 있더라도 멀쩡한 사람들을 좀 갖다 쓰든지. 근데 청와대에 전부 다 586 운동권들만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뇌 속에 얼마나 시대착오적인 생각이 꽉 박혀 있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정부가 진짜 무능하고 위선적인데 그래도 지금 지지도가 40% 이렇게 여론조사로 40%고 제가 5년 만에 이 정권이 교체가 되고 뒤집어진 적이 우리나라 역사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국민의힘이 지금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 이겼다고 해가지고 약간 나사가 좀 빠졌어요.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죠. 아, 그러니까 우리끼리 지금 갈등하고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내전을 이럴 때가 하고 아닌 있잖아요, 게 내전을. 본선을 내년 3월 9일 본선을 어떻게 이길 거냐. 거기에 온갖 거를 집중해가지고 그래서 경선도 제가 그러잖아요. 본선 이길 사람 쟤밖에 없다고. 경선도 모든 걸 그 맞춰가지고 해야 된다. 그러면 요 정책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네. 지금 제일 조금 전에 맘카페가 뒤집어졌다는 이 부동산 문제. 지금 뭐 아까 말한 소득주도 성장은 거의 이제 뭐 사실상 폐기하실 것 같고. 예. 지금 뭐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러면 나는 그리고 또 원전 문제 한 요 두 가지 정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부동산은 저는 취임하자마자 네. 부동산 문제의 진앙지가 서울과 서울 주변의 베드타운과 인천 정도입니다. 여기서 진앙지가. 문제가 터지면 마치 산불이 막 그냥 옮겨가듯이 여기서 문제가 터지면 대전으로 부산으로 대구로 광주로 가는 거예요. 또 지방은 꼭 늦게 따라와요. 여기 문제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우리나라 저는 통계 같은 걸 굉장히 길게 보는데 우리나라 집값이 특히 서울에 사람들이 많이 수요가 있는 동네의 집값이 안정된 거는 노태우 대통령 때 주택 200만 원 하면서 일기 신도시 할 때 분당하고 일산에 이런 일기 신도시를 했을 때 분당에다가 한 10만 호 정도 지었고 분당에서 시작해서 저 용인 수지 이런 쪽으로 이제 그렇죠. 평촌 이런 쪽으로 계속 이제 베드타운 생겼는데 그때 강남 집값이 10년이 안정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강남에서도 글로 많이 이주도 했었어요. 예. 무슨 소리냐면 공급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고 그래서 제가 대통령 되면 취임 초기에 서울에서 택지가 많이 부족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용적률 높이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 뉴욕의 맨하탄 가면 왜 그렇게 빌딩이 높은 빌딩이냐. 그 작은 땅에 사람들 모여 살고 사무실을 하려니까 올리는 수밖에 없는 거죠. 용적률 신경 쓰지 말고 규제 다 풀어가지고 재개발 재건축하면 저는 서울에 충분히 서울과 그 인근에 가까운데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신도시는 이제 그만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신도시는 멀어가지고 출퇴근을 위해서 지하철 놔야 되죠. 외곽순환도로 놔야 돼. 도로 정비 엄청나게 해야 되고 신도시 가니까 학교가 없고 병원이 없고 아무것도 없어. 문화도 없고. 도시만 만들더라고. 그래서 신도시는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충분하고 사람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저는 도심에 될 수 있으면 주택이 많이 공급되게 하는 그 정책을 확 하면서 세금은 너무 비싸요. 부동산 세금. 그렇죠. 공시가격 올라가고 재산세 올라가고 제가 종부세는 안 건드리겠지만 재산세는 지금 어지간한 중산층 서민한테는 내 집만 갖고 있으면 다 올라갔고요. 다 공시가격까지 올라갔으니까 재산세가 올라가면 전월세까지 올라갑니다. 세금은 정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재산세하고 취득세하고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는 이 부담은 저는 확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재인 정부 했던 거하고 거꾸로 하는 거지만 저는 뭐 반값 아파트다 4분의 1값 아파트다 저는 그런 비현실적인 소리는 안 하고 공급만 늘리고 시장에 공급이 늘어난다는 시그널이 확실하게 가면 그러면 저는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안정될 거고 문제는 부동산 가격이 지금 만약 폭락을 하면 폭락하는 대로 또 큰일이죠. 예? 담보대출 받은 분들한테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서서히 하향 안정화 시켜가지고 문재인 정부 이전의 가격으로 되돌리느냐. 저는 그게 결국은 공급 늘리고 세금 낮추고 그렇게 하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원전 문제는요. 원전 문제는 지난 대선 때 그때 무슨 판도라라는 영화가 나오고 그러니까. 그때 대선 직전에 양산에서 지진이 났어요. 양산에 지진이 나가지고 양산이 고리, 월성 이쪽하고 굉장히 가까운 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또 우리나라 제일 오래된 원전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난 대선 때는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 갑자기 공포심이 생긴 걱정이 거예요. 되죠. 예. 그게 영향을 미쳤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태양광 지금 너무 이 비싸고 태양광 이거 환경오염이 엄청나게 심각하고요. 풍력도 비싸고 환경오염 심각하고요. 조류 발전한다 이러는데 이런 신재생 에너지가 생각만큼 빠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석탄 발전소는 지금부터 확 내려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원전은 뭐 월성 1호기 같은 거 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원전은 이제까지 계획했던 거 계획했던 것까지는 저는 다 했으면 좋겠어요. 그 이후에는 뭐 소형 원전을 하든 아니면 브릿지 에너지라 그랬는데 이제 LNG 같은 걸로 좀 하다가 신재생 에너지는 기술이 훨씬 더 발달해서 비용이 다운돼야지 이게 경제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석탄 줄이고 원전 비중을 높이는 수밖에 없고 원전 다음의 에너지를 우리가 기술적으로 준비해야 될 때다라고 봐요. 그리고 또 그 여가부 폐지 얘기 나왔을 때 한번 시끌시끌했잖아요. 예. 앞서 저 문자도 들어왔었잖아요. 여가부 폐지 때 양비론 하신 거 실망했다는 얘기도 들어왔어요. 저는 양비를 한 적이 없어요. 아까 그분은 또 그렇게 예, 그분은 그렇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됐나 봐요. 예. 저는 남성 여성 가지고 지금 젠더 갈등이라 그러는데 저기는 뭐 저는 그거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생각도 전혀 없는 게 저는 여가부 폐지를 지난 대선 때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때 SBS 나와가지고 토론하는데 그때 패널 중에 전용 전 의원이 저한테 물었던 것 같아요. 그건 저는 폐지하겠습니다. 왜 폐지하느냐면 여가부가 고유한 역할도 없고 해야 되는 일도 잘 못해요. 그래서 저는 진짜 양성평등주의자입니다. 저는 남성이나 여성이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뭐 가정에서나 부당하게 차별당하는 거 이거는 진짜 없어져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중요한 양성평등의 문제를 힘도 없고 예산도 없고 본연의 일도 없는 여가부만 맡겨놓을 게 아니라 저는 오히려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이런 힘 있는 부처 안에 양성평등국을 만들고 제가 대통령 되면 양성평등위원장이 제가 돼가지고 아 진짜 제대로 해라 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만약 그걸 가지고 왔다 갔다 하셨다고 그래 말씀하시면 저는 좀 상당히 억울하고요. 예. 그런데 여가 폐지 이러니까 이제 그거 자체가 그렇죠. 좀 젠더 이슈가 돼버리는 됐죠. 거니까. 그리고 그 직후에 제가 군내 의무복무 하신 분들한테 한국형 GIB라고 주택, 교육, 국민연금 이런 거 제가 지원해 드리겠다 이러거든요. 군에 갔다 오신 분들한테 병들한테. 그래서 아마 그런 게 남자 병들한테 지원하고 여가 폐지 이러니까 제가 뭐 상당히 좀 뭐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 아니냐 싶으면 전혀 아닙니다. 저기 이런 문자도 주셨네요. 정석원님. 이재명 자부 후보 유승민밖에 없습니다. 옳습니다. 하셨는데 예. 이재명 근데 사실 이재명 후보도 그 정책에 대해서 찬반은 있을 수 있지만 나름대로 이슈 파이팅 능력도 있고 예. 민주당 후보들 중에서는 중도 확장 능력도 좀 있고 예. 뭔가 정책적으로 그래도 준비는 전 잘된 후보라고 보거든요. 그래도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그 지지자 입장에서는 가장 껄끄럽고 걱정되는 후보가 저는 이재명 후보라고 그냥 맞습니다. 보는데 예. 어떤 비책이 있어요? 만약 후보가 됐다 그럼 이재명 후보를 잡을? 난 이렇게 잡겠다. 좀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지지자 중에는 지금 지지도도 높지만 중도 확장성이 있어요. 있죠. 지금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이 중도층의 지지를 보면 제법 이재명 지사에 대한 중도층의 지지가 놀랍다. 근데 국민들께서 이재명 지사가 뭐 지금 이야기하는 게 기본 하나밖에 없잖아요. 기본 소득, 기본 주택, 기본 대출 이래 세 가지인데 제가 지난해부터 이재명 지사의 기본 시리즈에 대해서 하나 계속 반박을 제일 열심히 해온 사람이거든요. 그 이재명 지사는 아마 제가 국민의힘 후보로 올라오면 아마 굉장히 이 부담을 느끼고 버벅거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다른 후보들로 올라오면 이재명 지사가 기본 시리즈 가지고 국민들을 상당히 현혹시킬 가능성이 높아요. 저는 이재명 지사 진짜 악성 나쁜 포퓰리스트라고 생각하는데 요즘은 아예 대놓고 내 포퓰리즘 하겠다 이러잖아요. 근데 이재명 지사의 기본 주택, 기본 소득, 기본 대출 이것의 허점을 국민들한테 제대로 알리면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 이재명 지사를 지지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제일 큰 어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그냥 좀 물뜻 똑같이 그 모든 원리가 똑같은데 주택이나 대출이나 소득이나 똑같은 게
모든 국민들한테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재명 그렇죠. 지사의 원리잖아요. 네. 소득도 그렇고 네. 주택도 그렇고요. 모든 국민은 모든 국민들한테 똑같이 할 만한 돈도 없고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득 뭐 정부가 현금을 드리거나 주택을 드리거나 하는 거 그거 자기 힘으로 이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벌어서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국민들 많으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분들까지 왜 똑같이 드려야 되냐? 복지의 철학 원리라는 거는 국가가 국민 세금을 걷어가지고 국가의 도움이 진짜 절실하게 필요한 분들을 도와드리라고 복지를 하는 거지 모든 사람들한테 똑같이 주는 거는 그거는 복지가 아니죠. 그걸 가지고 이재명 지사가 이거는 복지인 동시에 경제를 성장시키는 정책이다 이러는데 경제 성장이라는 천만의 말씀. 그거는 기본주택 같은 경우에는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몇십 년 동안 못하던 아주 판타지 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거고 기본소득은 이재명 지사 같이 내가 경기도지사인데 10만 원을 지금 세 네. 번째 주잖아요. 네. 똑같이 돈을 나눠주면 이게 소비가 돼가지고 수요가 늘어나서 네. 기업이 투자를 하고 그러면 경제가 성장한다 네. 이러는데 세상에 그런 식으로 돈 나눠줘가지고 경제가 성장할 것 같으면 그거 못하는 나라는 바보개가요. 그 경제 성장이라는 게 그래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 이재명 지사가 제 양반하고 저하고 캐치프레이즈가 똑같아요 지금. 저는 그래요? 공정한 성장이고 네. 이재명 지사는 공정 성장이에요. 그 한자 빼고 똑같네. 그러네. 성장을 강조하시더라고요. 네, 네. 성장을. 그래서 제가 이재명 지사가 계속 지금 저하고 토론을 피하고 다니는데 제가 이재명 지사 딱 만나면 성장의 방법이 뭐냐 이러면 이재명 지사는 나는 기본소득 주는 게 이게 성장의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나온 게 그거니까. 근데 그걸로 성장되는 게 경제가 그렇게 쉽고 간단한 것 같으면 누가 못하겠어요? 그거 성장을 어떻게 시킬 것이냐 그거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당시 후보한테 물었던 그 소득은 누가 벌어오는지라고 맞습니다. 천하는 예. 질문인데 그걸 근데 어떻게-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은 문재인 대통령의 소득 주도 성장보다 이게 뻥이 좀 더 심한 게 그래서 제가 맨날 이재명 지사는 이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표 명예대표님 자꾸 그분을 닮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민주당하고 국가혁명당하고 그 중간쯤 계시는 분이 이재명 지사예요. 저기 이제 뭐 거의 대표님도 시간이 일단 거의 저희 많았는데 몇개 하나만 제가- 드릴게요. 네. 저만 설명드리고. 나 궁금한 게 하나 있어 진짜. 유승민 후보랑 윤희석 의원이랑 캐릭터 겹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똑같이 둘 다 경제통인데 어떻게 차별하실지 혹시 전략은 있으신지요? 후보님이 저희 항상 후원을 많이 해주신 분이거든요. 아 예. 네. 그 두 분 다 경제통. 예, 우리 윤희수 의원님 정말 똑똑한 후배고요. 네. 저 그 KDI 저는 같이 일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이제 선배고 후배인데 아주 뭐 정말 똑똑하고 지난번에 임차인 그 그때 국회 그거를- 연설 그거 저도 굉장히 감동적으로 들었고 이번에 대선에 출마하신 것도 저는 뭐 초선이 아니라 영선도 당연히 대선에 출마하실 수 있는 거고 끝까지 파이팅 해주시고 우리 당의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고 이 윤희숙 의원님 같은 그런 전문가들은 우리 당이 국민들한테 마음을 얻을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이 좋은 정책 공약을 내주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 딱 이제 윤희숙 의원님이 정치를 하면 경제학자하고 다른 게 정치를 하면 이 국민들의 진짜 민생 현장의 국민들하고 직접 부딪히게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정치하기 전에 경제학자 시절에는 안 보였던 게 정치를 하면 보이는 게 학자에서 안 있습니다. 보였던 거. 그래서 그게 왜 복지를 해야 되고 왜 노동의 기본권을 지켜야 되고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이제 보이기 시작해요. 현장에서. 그래서 저는 윤희숙 의원님도 정치를 계속 하시면서 그런 이 뭐랄까요 뭐 진보 세력들이 마치 자기의 전유물 같이 생각하던 그런 분야들의 문제 그게 노동, 복지, 교육 이런 데 특히 많습니다. 그런 데서 더 이렇게 좀 이렇게 넓게 경험을 생각하시는 예, 그런 게 있기를 바랍니다. 네. 굉장히 좋은 얘기네요. 피라미딩님이 유 의원님 정책 좋네요. 정책이나 이물면에서 홍준표 의원님을 어찌 넘어가실 대책은 본선 되면 토론 시작하면 이런 대답에 확실한 대책 얘기 듣고 싶어 하셨는데 원래 아까 그 2011년 얘기하셨지만 네. 원래 홍준표 후보와 우리 유 후보님은 전통적 적대 관계야. 아니야. 2011년에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저 유승민이 난왜 성대모사 비슷하냐 나는. 하나도 안 비슷해. 왜 다 비슷해? 아니 그러니까 그게 다 똑같아, 그치? 그냥. 말투가 똑같아. 문재인, 홍준표 똑같아 그치, 지금 이거 안 말투가. 되겠다.
아니 어차피 홍준표 대표 후보 입장에서 보면 아니 저 뭐 유승민 후보 때문에 당시에 내가 당대표 빨리 내려왔어. 어? 당시에 나도 대선 나가려고 그랬는데 지난 대선 때는 내가 20몇 프로고 자기는 7%였으면서 자기가 나한테 딱 항복했으면은 내가 될 수도 있는데 어? 전통적 적대 관계잖아요.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아니요. 봤잖아요. 아니 바깥에서 보시기보다 네. 바깥에서 보시기보다 홍준표 대표님하고 저하고는 오랫동안 알았고 네. 또 홍준표 대표님하고 저하고는 가까이서 사석에서는 서로 뭐 진짜 뭐 농담도 잘 주고받고 예 그런 관계인데 네. 생각은 좀 다르죠. 생각은 그러니까. 생각은 좀 다른데 토론에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고 이러면 아마 홍 대표님 주장하시는 거하고 예컨대 무슨 뭐 노조에 대한 생각, 네. 복지에 대한 생각 이런 게 조금 다를 수 다르겠죠. 있습니다. 예, 토론에 가면 재미있고 재밌게 아마 아주 뜨겁게 토론할 건데 저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그렇게 적대적이지는 않아요. 2011년에 그런 악연이 있었죠. 그것 때문에 뭐 그 이후에 이제 저만 보면 인상을 조금 쓰시긴 하셨는데 근데 그러고도 풀렸어요. 저분이 뭐 그런 걸 오래 마음에 담고 있는 분도 아니고 저도 그런 거 가지고 오래 마음 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서 보시기보다 김 변호사님 보시기보다는 관계가 사이가 괜찮습니다. 좋다. 윤석열 전 총장과 원래 개인적 인연 좀 있지 않으세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전혀 없어요? 없고 사석에서 그냥 몇 번 거의 검찰총장 되기 전에 사석에서 그냥 몇 번 받고 그때만 해도 뭐 윤 총장이 이렇게 정치하실 줄은 전혀 몰랐고 예 그리고 개인적인 친분이 옛날부터 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구나. 야, 우리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벌써 네. 지금 야, 시간 잘 가시죠? 시간 잘 가네. 네, 저희 여기 있으면은 하루 종일도 합니다. 저희 얘기하다 보면 하루 종일도 해요. 몇 시간 하세요 보통? 저희 보통 1시간에서 한 1시간 네. 10분 그러다가 말이 좀 많아지면 1시간 20분도 하고요. 고전에서 저희도 이제 배고파서 그 전에 보통 끝을 내는데요. 오늘 뭐 지금 슬슬 이제 우리 정리를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저 후보님도 지금 이제 1시간 그러니까요. 하셔가지고 금방 1시간이면 근데 힘드시다고. 오늘 되게 즐거우신 것 같은데 우리 생각인가? 우리만 어떠셨어요 오늘? 괜찮아요. 좋아요. 저는 네. 사실 유튜브 처음 해봐요. 아, 정말요?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그렇구나. 토론을 제가 처음 해봐요. 네. 네. 그리고 정치와 수다가 어떻게 보면 저희 약간 처녀작입니다. 유튜브 데뷔작. 네, 의미가 첫 출전입니다. 네. 네. 예. 아유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아주 저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고. 예, 아유 감사합니다. 예, 저희를 제가 처음으로. 국민의힘 후보가 되면 꼭 좀 불러주십시오. 다시. 아유 뭐 네. 그럼 저희가 이제 모시려고 막 이제 섭외하려고 쫓아다녀야죠. 근데 이게 또 뉴스하고 또 이 유튜브에서 자유롭게 얘기하는 건 좀 더 다르죠. 다르네요. 네. 예, 예. 요런 게 제 와이프가 YTN 앵커예요. 아, 김선영 아나운서인데 저번 대선 때 네. 그 후보 예비후보 후보로 나오셨을 때 네. 그때 대선 주자 인터뷰할 때 했던 앵커입니다. 예, 예. 근데 제 와이프가 오늘 그 얘기를 꼭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유 후보님 다 좋은데 너무 차가워 보인대. 저 안 차가운데. 그러니까 제 그 얘기를 왜 하냐면 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네. 굉장히 편해 보이거든요. 네. 근데 별로 안 편해 보여. 야 이러니까 돈 받고 해야 되는 제가요. 거야. 이런 거 돈 받고 해야 돼? 당연하지. 부인한테 그 저 의견 주신 거 고맙다고 네. 말씀 꼭 전해주시고요. 네. 제가 지난 한 5년 6년을 굉장히 어렵게 살았습니다. 정치적으로. 그래서 그리고 이런 화면에 잡히는 게 맨날 아주 심각한 네, 제가 원내대표 그러니까. 그만둘 때 최고위원 회의하는 이런 모습. 레이저 맞고. 네, 뭐 네. 막 그 이런 모습만 이제 방송국 그 자료 화면에 네. 있어가지고 그런 것만 나가다 보니까 뭐 차갑게 안 웃고 이런데 제가 알고 보면 굉장히 재미있고 네. 부드럽고 아이고 오늘 보니까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느낌이 네. 대중들한테 많이 알려져야 네. 이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구나. 똑같죠. 되게 냉철하고 뭐 아는 거 많은데 저 사람 우리랑 달라. 뭐 이런 느낌들은 별로 안 좋거든요. 윤 전 총장과 맨날 얘가 얘기하는 여기 저기 닭은 안 줍니까? 이런 느낌. 그런 느낌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알겠습니다. 든다고 꼭 얘기를 전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야 오늘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했네요. 저 후보님 저 우리 아직까지 1시간 동안 구독을 생방에 나가자고 누르시고 계속 우리 듣고 계시는 네. 시청자냐 송취자냐? 네, 시청자. 그치. 시청자분들께 마지막 한 말씀 해주시고. 예, 오늘 마무리하시죠. 뭐 저희 첫 유튜브 출연을 오늘 정치와 수다에 나오게 돼서 두 분 변호사님과 정말 즐거운 시간을 갖다 보니까 벌써 1시간 10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를 뭐 비난을 하시든 저를 지지를 하시든 저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저 유승민이라는 사람을
좀 더 알아주시고 정확히 알아주시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자주 뭐 이런 기회에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 네.